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쌍둥이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한 사건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했다고 하면 늘 도대체 왜 이혼했어?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재주도 없는 제가 매일 같은 이야기 하기도 힘들고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야기 대신 링크를 보내서 들어보라 이야기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친한 사람들도 몰랐던 빠진 이야기까지 더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 감이 잘 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꿈에도 이혼할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던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남편과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워낙 좁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남편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름보다는 개천의 용으로 불렸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린 시절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고 대학도 서울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머니는 동네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었고 잔치를 벌였었죠. 저 역시 할머니가 가지고 온 잔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던 게 분명히 기억나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 식구들은 모두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는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야, 너 현정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살던 그 꼬맹이.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서 물었어요. 저를 아세요? 저는 기억이 잘... 나야, 용호 오빠. 왜, 너 예전에 내 동생 민정이랑 다녔잖아. 기억 안 나? 아, 개천의 용호 오빠? 그래. 근데 아직까지도 개천의 용이라고 불러? 아우, 그 별명은 내가 싫다. 근데 와, 세월 진짜 빠르다. 꼬꼬마가 완전 숙녀가 다 됐네. 올해 몇 살이지? 25살? 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내가 기억력이 끝내주잖아. 물론 나랑 10살 차이니까 기억한 것도 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 나와 건설 관련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그때 고등학교 졸업만 간신히 한 상태로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또 하필 그날이 명절 전이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절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챙겨준 비닐봉지에 과일 몇 개를 딸랑 받고 가고 있었고요. 그걸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자신이 들고 있던 선물 박스를 나눠줬죠. 이거 들고 가. 넌 명절에 거기로 가는 거지? 할머니는 잘 지내시는 거야? 네. 근데 괜찮은데. 이게 뭐 별거라고. 이 정도는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난 직장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밥 먹자, 밥. 연락처를 교환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씁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명절에 고향 내려가지 말고 평소에 가족에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악덕 사장은 과일 몇 개를 들려준 것도 아까워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내내 명절은 늘 혼자였죠. 어쨌든 그날 이후 우린 종종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는 고향 선후배 정도의 사이로 지냈어요. 애초에 사는 세상도 달랐고 전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세상이 전부였던 할머니였기에 그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저희 회사 악덕 사장은 본인의 이득만 챙겼습니다. 이틀이면 되는 거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로 그 정도 쉬는 거면 많이 쉬는 거야. 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데 일주일을 비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할머니잖아.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니 장례에 무슨 일주일이야? 저한텐 부모님이에요. 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 부모님이죠. 그래도 부모는 아니지? 아이 그럼 3일. 나 이 정도면 아주 많이 양보한 거야. 솔직히 요즘 현정씨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짜증날 때 많아. 짬밥 좀 찼다고 설렁설렁.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알아?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이제까지 무단결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주말이고 명절이고 나와서 일하라면 일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럴 땐 사정 봐주셨어야죠. 사장인 나도 나와서 일하잖아.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직원들이 마땅히 나와야 할 때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고 남의 돈 버는 게 원래 이렇게 치사하고 힘든 거야. 그거 모르는 나이 아니잖아. 혹시 결혼을 안 해서 철이 좀 안 들었나?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그랬어. 내가 늘 말했잖아. 누가 사줄 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팔려가야 한다고. 얼굴만 반반하면 뭘 해. 여자 나이 30이면 이제 끝이지. 저 몸도 이제 좀 있으면 축축 처질 텐데. 사장님은 끈적한 눈으로 또 제 몸을 훑었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죠. 사장님! 이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내가 예쁘다 하니까 이제 막 기어오르는 거야? 예쁘다는 것도 듣기 싫고 결혼하라는 말도 잘 팔릴 때 팔려가라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사장님이 하는 말 그거 여자 희롱하는 말이에요. 아세요? 뭐야? 이게 아주... 너 오늘 날 잡았어? 혹시 그날이야? 생리해? 기가 차서... 차라리 잘 됐네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뽑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가! 그래 나라고 뭐 아쉬울 게 있는 줄 알아? 꺼져! 너 같은 년들은 널리고 널렸어. 아무나 네 자리에 앉아도 회사는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고. 에이 재수없는 년. 무려 8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명절도 없이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일을 했던 기간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재수없는 년 소리 들으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달까지 일했던 월급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정산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절 많이 도와줬죠. 할머니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정산받기 전까지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네요. 부모복도 없고 일복도 없는 제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신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복이 왜 없어? 사람 복은 있는 거지. 인맥도 복이야. 어려울 때 돕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언젠간 꼭 돌아오게 되어 있지. 나도 너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니 복 없다는 말은 하지 마. 인맥은 엄청 큰 힘이 되거든. 네, 저도 오빠처럼 좋은 사람 될게요. 다른 사람도 돕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준비하기로 했거든? 너도 회사 그만뒀으면 우리 회사로 들어와. 내가 지금보단 대우 잘해줄 테니까.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잡아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비록 짝사랑이었지만 전 그 순간부터 오빠를 이성으로 느꼈죠.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는 많은 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뒤부터는 친구들과 연락도 하기 시작했고 소소한 취미 활동도 가지면서 인맥을 늘려갔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저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죠. 아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그 사람의 곁을 지켰어요. 참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건지 몰랐네. 분명 내 계획은 완벽했어. 근데 왜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간 벌었던 걸 다 잃고 같이 호기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연락도 잘 안 된다. 인생 헛살았단 느낌이 들어. 오빠가 말했잖아요. 인맥도 복이라고. 아직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분명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네. 너한테 이렇게 위로받으니까 그나마 살 용기가 나. 다시 노력해봐야지. 분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믿어요. 힘든 순간을 버텼기 때문인지 우린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땐 마치 꿈만 같았죠. 혼자 2년 넘게 짝사랑했던 사람과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로 계획했던 사업까지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을 했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넌 은인이야.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고. 솔직히 저는 당시 엄청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학력과 배경이 남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도 그렇지만 남편 집에서 당연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했던 거였죠. 그런데 의외로 그러지 않더군요. 현정아, 용호한테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힘들 때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르지 않아. 그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참에 다시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아니, 제가 부족하죠. 제가 감히... 이렇게 예쁘고 마음씨까지 고운데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니? 내가 정말 잘한마, 응? 내 아들 살린다고 생각하고 결혼해. 그럼 우리 아들 꼭 성공해서 너한테 다 보답할 거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 입은 거 절대 안 잊을 거다.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청혼을 먼저 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 해에 쌍둥이를 임신했죠. 아주 잠깐 방황하는 듯 했던 남편도 마음을 다잡았고 아는 사람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더군요. 이전처럼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 저 역시도 틈틈이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로 쭉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잘해주셨죠. 우리 며느리 어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예쁠 수가 있니? 이렇게 떡하니 쌍둥이를 임신한 게 난 너무 대견하다. 현정이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복덩이. 네? 아니, 오히려 죄송하죠. 일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일을 왜 늘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네 몸이 우선이야. 용호도 이제 취업했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무조건 좋은 거 먹고 푹 쉬어. 그리고 시간 날 땐 친구들도 좀 보러 나가고. 집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알지? 어머님도 참... 저는 어머님이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우리 민정이가 너 좀 편안하게 혼자 있게 해주라고 난리가 아니야. 신우이가 어쩜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해주는 것 같구나. 역시 어릴 때 같은 동네 친구라서 그런가? 아니면 현정이 네가 좋은 직장 소개해줘서 더 잘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결혼 당시 아가씨는 취업에 실패하고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제가 한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맥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고요. 그림을 그리는 걸 취미로 해서 공방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알게 된 미용실 사장님과 인연이 닿았죠. 그래서 자격증을 땄을 때 아가씨의 취업을 도왔는데 그 이후로 아가씨와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동네 친구였던 건 맞지만 너무 어릴 때기도 했고
다시 만나니 그전까지 좀 어색하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엄청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사업 다시 시작해볼까봐. 솔직히 이대로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잃었던 돈, 빚 다 갚은 건 무리야.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2번이나 사업 실패하면서 우리 엄마 집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꺼낸 이야기야. 솔직히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저 혼자라면 모를까 아이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사업을 또 하겠다는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 손을 잡아줬던 남편이 떠올랐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진짜? 진심이야? 난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그리고 당신이 힘들게 꺼낸 만큼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다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몇 년이 걸려도 난 기다릴 거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 뒷바라지 책임질게. 하지만 힘들 텐데. 힘들겠지. 하지만 난 당신이 이전처럼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자가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제대로 성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약속해. 끝까지 한다고. 알았어. 진짜 내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끝까지 성공할게. 포기만 안 하면 실패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 그 말처럼 나도 포기 안 해.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말은 멋지게 했지만 막상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스케줄 조절이 가능한 일들을 골라야 했죠. 다행히 시댁이 가까워서 어머님이 쌍둥이들을 대신 봐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청소 일을 잡았죠. 좀 멀긴 했지만 민박집을 대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일이 있을 때 문자가 오고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성수기에 몰려있다는 거였고 그래서 다른 일도 늘렸죠. 시어머니는 그 일이 뭔지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수 청소? 도대체 그게 무슨... 뭐 하는 건데? 그게 쓰레기로 가득한 집을 치우는 게 보통인데 죽은 사람들 유품 정리도 하고 뒷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청소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받는다고. 아이고 그런 일을 현정이 네가 어떻게 한다고. 안 된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죽은 사람이면 벌레도 들끓고. 아이고 그건 안 돼. 괜찮아요. 전 그런 거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돈 많이 주면 더 좋죠. 의미도 있고요. 의미는 무슨 의미? 가족들도 못하는 일이니까 돈 주고 맡기는 거고 그만큼 힘드니까 돈을 더 받는 거 아니니? 그런 일까지 너 하라고 내몰면서 생활비 받기 싫다.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니? 그냥 쉬어, 응? 저는 울먹이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조만간 남편이 성공하면 그때 쉬면 되죠. 어머님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내가 할까? 어머님이 쌍둥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생활력 하나는 강해요. 엄청 끔찍한 회사에서도 무려 8년을 버텼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 절대로 걱정 마세요. 아셨죠? 확실히 특수청소는 힘들지만 돈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역시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나 더 늘렸죠. 그렇게 한 이유는 남편의 빚은 물론이고 생활비, 남편 용돈, 시어머니 용돈과 월세, 쌍둥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까지 모두 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시작한 일은 엑스트라 아르바이트였어요. 단역 배우로 등록을 한 뒤에 스케줄이 생기면 공지를 대신해주는 업체와 계약했죠. 일하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다는 단점이 있긴 해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그 일만은 좋아해줬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있으면 어김없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청을 했죠. 어머머, 방금 너 지나갔지? 맞지? 우리 현정이 TV 나왔다. 그거 저 아닌데. 저 손으로 커피 내리고 있는 게 저거든요. 아유, 그래? 어머, 그럼 이 손을 저장을 해놔야겠네. 어쩜 손도 저렇게 고와? 이러다 우리 며느리 배우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엑스트라 하다가 배우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걸?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생기겠지. 넌 카메라 울렁증도 없고 싹싹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러다 대사도 받고 배역도 받는 거지. 아가씨는 가만히 있다가 불쑥 끼어들었죠. 언니, 근데 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저기 앉아서 엑스트라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별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정도?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부터 이 일했냐, 배우가 꿈이냐 이런 이야기해요. 실제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는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아예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죠. 기다리는 거 잘하고 잘 버티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단점도 있긴 한데 가끔 너무 늦은 시간에 촬영이 종료되면 집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철이 다 끊기게 되면 그때는 돈을 벌었던 만큼 차비로 나간다고 봐야 하죠.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재미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직업도 그 일을 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인 사람들 천지였죠. 일단 가장 돈이 되는 특수 청소를 우선에 두고 일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엑스트라나 청소 일로 꽉 채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특히나 특수 청소를 할 때 구더기가 가득한 침대 위를 청소하더라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 흔적을 남은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고요. 덕분에 저는 그 세 개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인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남편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당시 남편이 하던 사업은 플랜 인테리어였는데 쉽게 말해서 가정 내에 정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건축을 전문으로 했던 남편이라 따로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걸 제 인맥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했어? 어디서 알게 된 거야? 그 특수 청소할 때 내가 청소해 드렸거든. 원룸 사장님 아들이 조경 일을 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알게 된 거지. 와, 이제 당신 못 이기겠다. 나도 한 인맥 하는데 당신 인맥은 따라가기가 힘들어.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결국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당신은 인맥이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 심지어 조경하는 사람까지 알고 있으니 진짜 너무 신기해. 당신이 가르쳐준 거잖아. 난 사람 복은 있다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 당신처럼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 인맥은 저절로 따라오던데? 고마워. 당신 덕에 이번에 계약도 땄어. 진짜 우리 엄마 말처럼 당신이 복덩이긴 한가 봐. 당신 아니었으면 이번 달도 수익 못 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줄 수 있게 됐네.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이러다 또 망할까 봐 너무 걱정된다.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이제야 하나둘 직원들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 그래도 벌써 2년이 다 됐는데 딱히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아서 그렇지. 분명 기다리면 기회는 올 거야. 좀 더 힘내.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코로나가 장기화됐던 겁니다. 여기저기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뉴스에서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 혹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래? 괜찮다니까 왜 울어? 여보. 내가 말했잖아 조급해하지 말라고. 내가 도울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해준다고. 응?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업 대박 났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 플랜 인테리어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드디어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말이야. 이제 당신도 고생 끝이야 끝. 저는 초반에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문을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수요가 없던 플랜 인테리어가 대박이 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요. 보통 남편에게 의뢰를 하는 곳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연못을 만들어서 예쁜 전경을 만드는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집 내부나 옥상을 꾸미기 시작했던 거였죠.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베란다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녹색 식물을 볼 수 있고 집에서 뭔가를 키우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젊은 세대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무려 6개월이나 예약이 꽉 찰 정도였던 겁니다. 남편은 꽉 찬 스케줄을 보면서 목소리를 떨더군요. 당신도 이제 고생 끝이야. 쌍둥이 키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약속 지킬게. 당신 고생 안 하게 평생 사모님처럼 그렇게 살게 할 거야. 여보, 정말 잘됐다, 잘됐어.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어. 조경하는 친구의 격리 그리고 어플 만들어주는 직원, 마케팅하는 직원까지 당신이 구해줬잖아. 이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젠 쌍둥이들 돌보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쉬어. 그 일들도 그만두고. 진작에 그렇게 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때 어찌나 좋던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자리가 잘 잡혀서 사업은 쭉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는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저는 좋았죠. 저를 예뻐해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함께 살게 되어서 설레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상상과는 약간 다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딱 그 무렵에 아가씨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상견례에 입고 갈 옷 아가씨가 직접 골라주시면 그거 입을까요? 머리도 하고? 제가 밝게 웃으면서 물었는데 아가씨 표정이 떨떠름하더군요. 설마 언니도 가게요? 네? 그럼 안 가요? 아니 언니는 애들 봐야죠. 전 당연히 언니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랑 그이도 가는데 저도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잖아요. 아 그게 안 갈 줄 알고 이미 예약을 해버렸는데. 예약이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생이고 앞집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신다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 새언니 일도 있잖아요. 청소랑 엑스트라 일 안 해요? 그날은 비워야죠. 어차피 스케줄 조절 가능한 일들이라 그런 일은 빠지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어떤 분인지 엄청 궁금하네요. 사업하신다고 했나?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디 상견례는 상대 집안이랑 머리수 맞춰서 가는 게 맞다. 그쪽 집안은 외동이라 부모 둘이 전부라니까 넌 상견례 말고 다음에 기회되면 그때 얼굴 보고 인사하면 안 되겠니?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뭔가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겉도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제가 오면 멈추는 일도 종종 있었죠.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치고 온 날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만 자라라는 저희 집의 교훈처럼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왔더군요. 그걸 보고 웃으면서 틀린 부분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애들 교육은 아예 손을 놓을 작정이니? 네?
교육이요? 아직 어린데. 아직 어려? 이미 다른 집에 더 어린 애들은 영어 유치원 나와서 선행 다 끝내고 단기 유학까지 다녀온 애들도 있어. 걔들은 듣기 쓰기는 물론이고 영어로 술술 말까지 잘할 거다. 3개 국어는 못해도 적어도 한글은 완벽히 깨우쳐야 할 나이 아니야? 어쩜 그걸 보고도 속도 좋다. 웃음이 나와? 아무리 애미가 못 배웠기로써니 애들 공부는 신경을 썼어야지.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쓸게요. 일하느라 제가 부족했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너 이제까지 혼자 벌어서 살았던 예전 일로 유세 떠는 거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말을 꺼내지 마라. 지금 내 아들도 매일 저 생고생을 한다. 애가 볼 때마다 살이 쪽 빠져서 다니고 있지 않니? 밤새서 작업하고 끝나면 또 견적받으러 가고. 난 볼 때마다 속이 이렇게 아픈데 어쩜 넌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네가 그런 말 습관처럼 하게 되면 내 아들이 그걸 부담으로 느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죄송해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애들 공부도 더 신경 쓸게요. 해서 뭘 하겠니?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개천의 용, 개천의 용호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할 정도로 아주 영리했어. 이제까지 1등을 놓쳐본 적도 없는 게 내 아들이고. 내가 그 깡시골에서 살면서 학원을 하나 제대로 보냈겠니? 아님 그 형편에 과외를 했겠니? 그냥 애 혼자서 척척 알아서 교과서만 드립다 파서 그렇게 성공한 거야. 근데 쌍둥이들 봐라. 가망이 있나? 분명 이건 엄마 머리 닮아서 그런 거야. 고졸 엄마한테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지. 저렇게 자라서 애들이 크면 뭘 할 수 있겠어? 에휴...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진 않으려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끼어들었죠. 엄마, 공부 못해도 할 일은 엄청 많아. 배달, 막노동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것도 좋겠다. 애들 커서 새언니가 있던 일 물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엑스트라랑 청소. 그런가? 그래, 뭐 해봤자 그런 일만 할 수 있겠지. 근데 못할 것 같기도 하다. 배달을 하더라도 주소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쌍둥이들은 그것도 못할 것 같잖아. 어쩜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두 사람은 재밌다는 듯 낄낄거리면서 웃었지만 전 불쾌함에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일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부분을 상의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몰라서 그래? 남들이 그 소리 들으면 배가 부른 소리라고 손가락질 당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 너도 그랬잖아. 시어머니가 천사니 시댁은 천국이라고. 나도 알지. 그래도 진짜 느낌이 그래. 당신도 들어보면 확실히 이전이랑은 다를 거야. 뭔가 나를 따돌리는 기분도 들고 날 미워해서 그런. 편해진 거겠지. 제발 장난이랑 진심은 좀 구분을 해.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서 농담을 구분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장난 좀 친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이야? 나 안 그래도 요즘에 피곤하고 아주 예민해. 집에선 좀 쉬자.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예민해진 건가 하는 생각에 저도 혼자 반성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늘어났고 저에 대한 불만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두 감수했고요. 하지만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알게 됐죠. 바로 저희 쌍둥이들 덕분이었어요. 비록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죠. 할머니랑 고모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우린 알아. 그래, 우린 다 알고 있어. 매번 둘이서 비밀 이야기해.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비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녹음했어. 아주 나빠.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대.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이들의 말에 기겁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써는 소리, 시끄러운 비닐봉지 소리만 가득했지만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니지. 도대체 쟤는 안 나가 떨어지고 왜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니? 어쩌긴 뭘 어째. 걸리기 전에 정리를 시키든가 아님 더 몰아붙여야지. 엄만 좀 제대로 좀 해. 무려 8년을 뒷바라지한 여자야. 그 정도로 한다고 이혼 소리가 나오겠어? 둘이 이혼을 시켜야지 그나마 재산이라도 좀 지키든가 할 거 아니야. 결혼한 지 10년이면 재산 절반이야.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러다 재산 다 털어가면 어쩔 거야? 나도 한다고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용호 그놈이 그 짓거리만 안 했어도. 아휴. 내가 말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싼 똥까지 치우고 있는 건지.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까지 걸리면 10년이고 뭐고 위자료까지 벌어줘야 해. 애들도 다 빼앗길 거고. 엄만 그래도 좋아? 그리고 그게 끝이야? 내 결혼은 저런 이상한 직업 가진 사람이 내 새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다고. 알어. 엄마도 아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집에 인사도 올 텐데 어쩌면 좋아. 몰라. 우리 오빠는 사별한 거라고 말해버릴 거야. 특수청소니 엑스트라니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쪽팔린 직업이잖아. 안 그래도 내 직업도 짜치는데 새언니까지 입 털기 시작하면 나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좀만 참어. 내가 용호한테 그 여자랑 당분간이라도 만나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될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죽은 네 아빠랑 꼭 닮아서 아주. 미쳐서 그 여자 좋다고 일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말 듣겠어? 눈 돌아서 그러는데. 나이가 50줄이 다 돼서 그게 무슨 짓이야? 남자들은 돈 생기면 변한다는 말이 딱이야. 개천의 용이라더니 개천의 똥이에 똥.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너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엇보다 너희 오빠 그렇게 사업 2번 안 말아먹었으면 네 새언니는 우리 집 문턱은커녕 우리 동네도 못 지나다니게 했어. 머리는 깡통에 거지 같은 집안에 우리랑 수준이 맞긴 하니? 그거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막상 결혼하려니까 오빠가 지금 이러는 게 짜증나서 그래. 좀 얌전히 있다. 나 결혼한 뒤에 이혼하고 여자 만나든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해? 내 결혼까지 망하면 어쩔 거야. 그 집안에서도 안 그래도 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일단 좀 더 구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용호한테 이혼하라고 해야겠다. 걔가 머리가 멍청해서 확실히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 차라리 깔끔하게 재산 좀 주고 떨어지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 대충 수준 차이 나서 도저히 결혼 생활 못하겠다거나 아님 아이들 방치하고 사람들 만나러 나가 노는 걸로 문제를 삼든가. 그거 좋네. 새언니 인맥 엄청나잖아.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아주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누가 보면 동네 이장 출마 준비하는 줄. 그 뒷이야기까지 다 듣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에 자신의 집 정원 공사를 의뢰했던 고객 중에 한 명이었고 남편이 먼저 그 여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불륜녀와 있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추궁했고 결국 다 털어놨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차라리 이혼을 해라 말했지만 남편은 재산 분할이 싫다고 거절했고 정작 그 여자와 만남이 지속되자 조급해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손을 잡은 거였죠. 바로 제 쌍둥이들의 양육권과 위자료라도 지키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였던 겁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했지만 막상 진실을 알게 되니 눈물이 터지더군요. 엄마 울어? 엄마 울지 마. 이혼해도 되니까 울지 마. 그래 엄마. 내 친구들 엄마랑 아빠도 같이 안 사는 애들 많아. 그리고 할머니랑 고모도 싫어. 맨날 우리 멍청하다고 구박하고 아빤 집에도 안 오잖아. 저는 애들의 위로를 받으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또 했습니다. 거의 며칠을 끙끙 앓았죠. 너무나 믿었기에 그 배신감은 엄청났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엄마였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고 손을 내밀어줬던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다들 저를 돕겠다고 나섰죠.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제가 뒤를 밟을게요. 제 친구들 중에 심부름센터 일하는 애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랑 제가 친해서 돈 안 받고도 해주실 거거든요. 바람은 무조건 증거죠. 오토바이 타고 뒤 조금만 밟으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겨울에 위험하지 않을까? 어린 너한테 그걸 시키기가 좀... 그러자 민박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자동차 거의 안 쓰니까 그거 이 청년한테 빌려줄까?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편하지. 2대 있으니까 번갈아서 가지고 가. 내가 기름은 다 채울 테니 그것도 걱정 말고. 그리고 내 아들 친구가 변호사라 일단 그쪽에 가서 상담해봐. 내 아들 같은 놈이라 잘해줄 거야. 정말요? 감사해요, 사장님.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특수업체 일로 알게 된 사람이 입을 열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변호사랑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변호사요?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게 그거죠. 검찰에 있다가 넘어간 거라 사람들이 하도 법률 상담 이야기를 해서 직업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머니 일이라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가시는 길 잘 보내주신 은인인데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변호사 명함만 무려 5장이었고 무료로 변호해주겠다는 사람도 2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의 외도 증거는 사람들이 맡아줬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모든 걸 녹음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남편 사업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2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갚아나가다가 포기해버렸고 제 명의로 몰래 사업을 낸 거였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거였음을 알게 된 거고요. 제가 사업을 다 차지해버리면 안 될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사업자 명의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남편분이 그러지 않은 건 이미 일을 버려놨고 단순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일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바꿨을 텐데 좀 귀찮았던 거죠. 그렇다고 그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을 차지하는 건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도 소유를 주장하긴 힘들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번 돈을 재산 분할받는 편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서요. 자그마치 8년이에요. 온전히 그 집 식구들 남편 뒷바라지한 것만 그 기간인 거죠. 하루에 잠을 4시간도 채 못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은 안 중요해요. 그 인간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다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끌리는 조언을 골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사업을 통째로 옮기는 거였죠. 당시 남편은 여자에게 미쳐서 사업은 직원들에게 맡긴 상태였고 직원들 월급조차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퍼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해준 직원들부터 포섭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과도 접촉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어려운 것도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남편이 예상보다 빨리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무관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세웠더군요. 불륜 증거가 잡히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저는 좀 더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섰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미련 떤다고 돌아올 사람이면 이혼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겠지. 넌 자존심도 없니? 무식하고 몰상식해서 싫다는데 버티길 왜 버텨? 혹시 사업 대박 나서 그러니? 못 배운 니년이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인데
초반에 잠깐 고생한 거 유세 떨며 우리 아들 덕보려고? 너 참 징그럽다. 어머님이야말로 징그럽네요. 어쩜 이런 짓을 하고도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소리 했니? 내 아들은 대학에 대학원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야. 근데 넌 시골 촌구석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글씨나 읽을 줄 아는 수준 아니니? 머리를 때리면 깡깡하는 깡통 소리만 나는 너랑 내 아들이 애초에 짝이 될 수 있겠어? 우리 용호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경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의견을 나누고 싶은 똑똑한 아이인데 무식한 너랑 살며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도 이 정도로 답답한데. 그때였습니다. 기다렸던 증거를 잡았다면서 문자가 왔고 남편이 한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받게 됐죠. 남편의 차량은 물론이고 여자와 붙어있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시어머니가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해서 숨죽이고 있다가 제게 이혼하자고 요구한 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나서 달려간 것 같았네요. 그걸 받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류 한 장을 던지며 말했죠. 저도 참느라 엄청 답답했네요. 누가 그 인간 좋아서 버틴 건 줄 아세요? 증거 모은다고 버틴 거거든요. 불륜이나 저지르는 남편 놈이나 그걸 지키겠다고 이상한 이유로 이혼시키려는 애미나 너무 소름 끼쳐서 전 자식 교육 잘 시켜야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니. 너 애들 빼앗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냥 당하세요. 이게 아주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내 아들이 능력 있어서 여자 좀 만났다. 됐어? 나도 이제 구질구질하게 더는 못하겠다. 어쩔 건데? 뭐 재산 분할? 위자료? 그깟 거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구질구질한 직업 때문에 남의 똥이나 구덕이나 치우는 주제 더럽고 치사하다. 네, 그럼 주시면 되겠네요. 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위자료 받을 생각이라 구더기에 똥까지 치우면서 두 사람한테 돈 받는 건 어렵지도 않죠. 그게 더 더러운데. 이게 지금 나더러 더럽다는 거니? 좋다. 얼마든 주마. 어차피 사업 잘 되는데 금방 복구할 거고 우리 용호가 만나는 여자도 어리다니 거기서 손주는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너 피 하나라도 섞인 것들 안 받고 말아. 멍청한 깡통들 데리고 잘 살아봐. 사업? 제가 던진 서류 읽어보셔야 할 텐데. 진짜 사장이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 봐요. 놀라서 후다닥 서류를 검토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뭐야? 왜 다 온통 네 이름이야? 실질적인 건 그 인간이지만 사실 제 명의로 된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려받을 거라고요. 뭐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복덩이를 차는 결과는 그때 봐서 후회 마음껏 하세요. 저는 변호사 둘을 데리고 이혼 소송을 했고 그와 동시에 남편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남편의 회사를 다니던 직원들 전부 동시에 그만두게 만들었죠. 또한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저희 회사로 이끌고 왔고요.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모두 잃고 고객까지 잃은 남편은 눈이 돌아서 절 찾아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해? 내 직원들 데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래, 해. 내가 인맥이 좀 많거든. 얼마든지 고소하고 또 고소해봐. 시간 질질 끌면서 너 있는 돈도 바짝 마르게 해줄 테니까. 고소는 시간 싸움이고 결국 돈 싸움이지. 당신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설마 질투하는 거야? 진짜 추하다. 질투? 그래, 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솔직히 당신 뭐 볼 게 있어? 나인 나보다 10살이나 많고 다른 여자 좋다면서 돈 갖다 주는 남자?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이미 없어. 그래서 질투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내가 당신 사업 그 정도로 일으켰어. 그러니 망가뜨리는 것도 내가 할 생각이었던 거고. 아니지, 그저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 알아서 잘 해봐. 아, 그리고 아가씨도 결혼 물 건너갔다며? 정말 안타깝네. 야, 그것도 너 때문이잖아. 그래, 내가 했어. 아가씨 예비신랑이랑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게 상견례에 데려갔었어야지.
오죽했으면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가씨랑 시어머니가 날 내쫓으려고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녹음 파일까지 전송했겠어? 앞서 제가 들었던 그 녹음을 저는 아가씨와 결혼할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그 집안도 가풍을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었기에 결국 파혼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신우에게 소개했던 일자리까지도 잘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바로 조치를 취하셨던 거였죠. 결국 저는 남편의 사업을 빼앗고 재산 분할로 집도 빼앗고 아가씨는 백수로 만들어서 모든 걸 원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넓힌 인맥이 이렇게 저를 도운 거였죠. 이혼하고 딱 1년이 흐른 뒤 남편은 시댁 식구까지 데리고 저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 여자와도 헤어졌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면서 엉엉 울었죠. 나 다신 실수 안 할게. 내가 정말 이렇게 빌게. 당신도 책임 있잖아. 이렇게까지 사업 망하게 하면 어쩌라고. 숨 쉴 구멍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나 이러다 죽겠어. 제발.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숨 쉴 구멍 주고 불륜 저질렀니? 여보, 나 우리 쌍둥이 아빠잖아. 그 여자랑 뒹굴 땐 아빠가 아니었나 봐?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꺼지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하다. 나도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미쳤었어. 그땐 내 아들이 먼저였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수야. 술 마시고 실수하는 거랑 같지. 술에 취해서 사고치는 게 아니라 술이 본성을 까발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돈이 그렇게 만든 거고. 본성이 썩었던데. 너 이대로 우리 버리면 우리 다 같이 죽을 거야. 콱 연탄 피워서 죽을 거라고. 그래도 좋니? 그렇게 해야 네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이 정도로 했으면 됐잖니. 어? 만약 이렇게 다 같이 죽으면 제가 특수청소는 해드리죠. 구더기도 다 치워드리고 벌레도 잡아드리고 깔끔하게 치워드릴게요. 그 뒤로도 며칠을 더 찾아왔지만 그땐 아예 이야기도 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나서 그들이 포기를 했죠.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딱히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현재 플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또 동시에 사이버 대학을 수료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아직은 일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직원 월급은 미룬 적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맥을 잘 만들어 놓은 거 하나만은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느낄 정도죠. 쌍둥이들도 잘 크고 있고 얼마 전에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도 돕고 저처럼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배려하는 사장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 회사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님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모두들 어려운 순간 손을 내밀어준 분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